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철원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바닥을 구르고 산비탈길 위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해발 500m가 넘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바람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김점래 할머니는 낡은 코트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7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무릎이 시큰거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안에는 손자에게 줄 귤 몇 개와 60년도 더 된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제15 보병사단 정문 앞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서 있었지만 김점래는 경비병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우리 손주 박선우 일병이 여기 있는데 얼굴 한 번만 보고 갈라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죠. 경비병은 난감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지만 마침 행사준비 차량 세대가 경적을 울리며 들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김점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병은 차량 유도에 정신이 팔려 그녀가 들어가는 걸 미처 보지 못했죠. 연병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병사 20명 남짓이 흰 천을 깔고 의자를 정렬하며 귀빈석 앞에는 생수와 음료수 박스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태극기와 부대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확성기에선 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점래는 어디 앉을 곳을 찾다가 귀빈석 한쪽 구석,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잠깐만 쉬었다 가지 뭐. 선우 얼굴만 보면 되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귤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병사 2명이 리본과 깃발을 들고 지나가다 김점래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귀빈석이라 일반 민간인은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했죠. 김점래는 황급히 일어서려다 발이 꼬이며 옆에 있던 생수 박스를 건드렸어요. 생수병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미안어이. 내가 그냥 세워놓으려 그랬지. 그녀가 허리를 숙여 병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뚜껑을 살짝 열어버렸어요. 물 몇 방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거기 민간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의전 책임자인 이준석 중령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42의 그는 깔끔한 군복에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구두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이 구역은 귀빈 전용입니다. 누가 출입을 허가했습니까? 김점래는 생수병을 든 채 멈칫했어요. 그냥, 갈증이 좀 나서 한 모금만. 그냥이요? 지금 그냥이 통하는 자리입니까? 여기는 국가의전 행사장입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님도 오십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서 준비하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 많아요. 행사 때마다 슬쩍 들어와서 사진 찍고 보온증 하나 들고 다니면 아무데나 앉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점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생수병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병이 다시 바닥에 떨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 봐요. 귀빈석 카펫을 다 적시잖아요. 이준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점래가 황급히 코트 자락으로 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준석이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병사들이 처리합니다. 그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김점래가 가방을 들려는 순간 안에 있던 낡은 군번줄이 바닥에 떨어졌죠. 녹슨 쇠사슬과 번호판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이준석이 그걸 주워들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요즘 이런 거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삽니다. 빈티지 코스프레용으로요. 5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장교가 킬킬대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행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유튜브나 찍으시려나. 김점래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물 한 병.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준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위반입니다. 오늘은 특히 경계가 강화된 날이에요. 민간인 즉시 퇴거 조치하세요. 경비병 둘이 다가와 김점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라 위에 전보 치던 사람인데, 6.25 때 암호 보내던 사람인데,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그저 카펫에 물기를 닦아내느라 바빴고, 장교들은 행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점래는 두 경비병의 부축을 받으며 연병장을 벗어났죠. 뒤돌아보니 귀빈석의 흰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김점래는 연병장 뒤편 임시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약품 보관함, 그리고 낡은 선풍기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피로와 탈수 증세로 얼굴이 창백해진 김점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무병 한 명이 다가와 혈압을 재고 수액 주사를 놓으려 했죠. 어르신, 팔 좀 내밀어 주세요. 수액 맞으셔야 해요. 김점래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주름진 팔뚝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의무병이 바늘을 찔러 넣자 김점래는 작게 신음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철원 저 아래 산골짜기요. 걸어서 2시간 반쯤 걸리제. 손자 면회 좀 하려다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무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어요. 손자분이 여기 계세요? 이름이 뭔데요? 박선우 일병이요. 우리 막내 손주제.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김점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액이 천천히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의무병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옆에 앉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고 이준석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대위, 이분 신원 확인 끝났습니까? 곁에 있던 장아림 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의 장아림은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아직입니다, 중령님. 그런데 말씀 좀 드릴게. 말씀 좀이요? 하림 대위, 지금 이 행사에 대통령 축전도 내려와 있어요. 민간인 한 명 때문에 의전 전체가 흔들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준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장아림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혹시 유공자라면 문제가 확인 안 된 사람한테 혹시란 단어 쓰지 마세요. 지금 군이 동네잔치입니까? 이준석은 수액 거치대 옆으로 다가가 김점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있으세요? 김점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가방 안에. 장아림이 낡은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흑백 사진 속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1951년 철원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석이 사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구한 거 아닙니까? 요즘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요. 장아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중령님, 그런데 이 사진 진짜 같은데요. 종이 질감도 그렇고. 대위,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이분, 행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시키세요. 보안실에서 조사할 겁니다. 김점례는 수액을 맞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 나 그냥 갈라요. 이준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군대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절차가 있습니다. 군인도 사람 아닙니까? 김점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니까 절차를 지키는 거죠. 그게 법치입니다. 이 말에 김점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가 그 절차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준석은 냉정히 돌아서며 나갔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장아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떨어진 봉투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장아림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손글씨로 이름 5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건아, 태수야, 태영아, 태우야, 태진아. 어무이가 보고 싶구나. 이번 추석엔 꼭 오너라. 글씨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죠. 장아림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섰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부대 내부망에 접속해 김점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김점례, 철원 출신 6.25 참전 보조암호병 1951년 실종 신고 후 생존자 명단 제외. 장아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실종 신고. 그는 다시 봉투 속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박태건. 화면에 뜬 결과에 장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참의장 박태건 대장. 그는 서둘러 다음 이름을 쳤습니다. 박태수. 육군 참모차장 박태수 중장. 박태영. 해군 제2함대 사령관 박태영 중장. 박태우. 공군 참모부장 박태우 중장. 박태진. 특전사령관 박태진 소장. 장아림의 입에서 숨이 새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이 떨렸어요. 그는 즉시 상급 지휘망으로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작전가입니다. 긴급 신원 확인건 보고드립니다. 현재 의무실에 계신 김점례 여사님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무전이 터졌습니다. 전 병력 대기 태세. 상급 지휘 차량 이동 중. 반복합니다. 상급 지휘 차량 이동 중. 오후 1시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철원 상공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연병장의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였습니다. 이준석은 행사장 점검을 마치고 작전실로 돌아왔죠. 의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귀빈 도착 예정 시각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가 보고하자 작전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무전기에서 낯선 암호가 흘러나왔어요. 코드 레드 알파. 반복합니다. 코드 레드 알파. 최상급 지휘 이동 중. 작전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코드 레드 알파? 그게 뭡니까? 이준석이 물었죠. 합참의 장급 긴급 이동 신호입니다.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만 쓰는 코드인데 작전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 무전이 터졌습니다. 목적지 제15보 병사단. 인도적 우선 보호 대상 확인됨. 전 부대 최고 경계 태세. 이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인도적 우선 보호 대상이요?
우리 부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작전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의무실, 김점래 여사. 그 순간 이준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비무장지대 인근 군 전용도로 위로 지휘 차량 행렬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지휘 차량 5대가 일렬로 달렸고 그 뒤를 호위 차량 10대가 따랐어요. 상공에선 군용 헬기 2대가 저공 비행하며 선회했죠. 차량 안 합참의장 박태건 대장은 무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단단한 체격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형님, 어머니 상태 확인됐습니까? 옆 차량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참모차장 박태수 중장의 목소리였죠. 수액 맞고 계신다고 합니다. 탈수 증세가 심하셨대요. 박태건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탈수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3번째 차량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관 박태영 중장이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먼저 도착하면 의무실로 바로 가겠습니다. 공군 참모부장 박태호 중장이 무전을 이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귀빈석 생수 한 병 드셨다고 쫓아냈다는 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특전사령관 박태진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일단 어머니 건강부터 확인합시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5 형제 장군의 무전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다만 목소리마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원의 산과 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들이 갑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60년 전 어린 5 형제를 혼자 키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시던 모습, 여름 떼약볕 아래 논에서 일하시던 모습, 밤늦게 깊고 기운 군복을 입고 출근하시던 모습. 형님, 도착 5분 전입니다. 무전이 들어왔어요. 박태건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전 차량 속도 유지. 도착 즉시 연병장 집결. 알겠습니다. 5개의 무전이 동시에 응답했습니다. 제15보 병사단 정문에선 사단장 이하 전 지휘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로를 주시했어요. 저기 옵니다.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검은 차량 행렬이 나타났죠. 먼지가 일었고 차량들이 일제히 정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차량 문이 열렸어요. 박태건 대장이 내렸습니다. 가슴에 별 4개가 빛났죠.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차량에서 장군들이 내렸습니다. 별 3개, 별 3개, 별 3개, 별 2개. 총 13세 별이 철원 땅에 모였습니다. 사단장이 급히 경례했어요. 사단장 김철수 준장, 경례. 박태건은 경례를 받으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무실에 모셔두었습니다. 모셔두었다라고요. 박태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사단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박태건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의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4 형제가 그 뒤를 따랐죠. 이준석은 작전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분들이 전부. 작전과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이준석은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그는 몇 시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인터넷에서 5천 원이면 삽니다. 확인 안 된 사람한테 혹시란 단어 쓰지 마세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병장 반대편 장아림 대위는 의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선 김점례가 여전히 수액을 맞으며 누워 계셨어요. 장아림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무이가 보고 싶구나.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걷는 소리. 장아림은 자세를 바로 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의무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태건 대장이 가장 먼저 들어섰어요. 뒤이어 박태수, 박태영, 박태우, 박태진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의무실이 순식간에 별들로 가득 찼죠. 장아림은 온몸이 굳은 채 경례를 붙였습니다. 제15보 병사단 의무대 장아림 대위 경례. 박태건은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침대에 누워 계신 김점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김점례는 수액을 맞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박태건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점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태건아. 내가 왔니? 예, 어머니. 늦었습니다. 박태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60년 넘게 고생하신 손이었습니다. 김점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너희들 보니 다 나은 것 같구나. 박태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만 하셨으면. 너희들 바쁜데 뭐. 선우 얼굴만 보고 갈라 그랬지. 박태우가 수액 거치대를 확인하며 의무병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무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탈수 증세가 있으셨고 혈압이 약간 높으십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박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김점례가 작게 웃었어요. 2시간 반쯤?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왔지. 2시간 반을. 박태건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그는 고개를 들어 장아림을 바라보았어요. 대위, 경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아림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합참의장님. 오늘 오전 10시쯤 어머니께서 연병장 귀빈석에 계시다가 생수 한 병을 드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박태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아림은 고개를 숙였죠. 의전 책임자께서 보안 위반으로 판단하시고 퇴거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보안 위반. 박태영이 되물었습니다. 생수 한 병이 보안 위반입니까? 그리고 장아림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군번줄을 인터넷에서 산 가짜라고. 그 순간 의무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의전 책임자 이준석 중령입니다. 장아림이 대답했죠. 박태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장아림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어요. 김점례가 아들들을 말렸습니다. 됐다, 애들아. 그 사람도 일하는 거지. 너무 나무라지 마라. 어머니. 박태건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일어서서 장아림을 바라보았어요. 대위, 이준석 중령 위치 파악됩니까?
작전실에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병장으로 호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장아림이 경례하고 나가려는데 김점례가 불렀습니다. 잠깐만. 태건아. 예, 어머니.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그 사람도 자기 일 열심히 한 거야. 박태건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걱정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중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형제들을 돌아보았죠. 이건 우리 군 전체가 잊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규정과 절차만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박태영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었어요. 박태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여전히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오늘 예정된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박태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주빈이 바뀝니다. 주빈이요? 오늘의 주빈은 김점례 여사님입니다. 장아림은 놀란 표정으로 박태건을 바라보았어요. 합참의장님, 그럼 국방부 장관님은? 장관님께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박태건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죠. 여기는 합참의장 박태건입니다. 전 지휘부 연병장 집결. 반복합니다. 전 지휘부 연병장 집결. 특별의전 준비하십시오. 무전이 나가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병사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연병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병력 주목. 특별의전 실시. 귀빈석 재배치. 의장대 집결. 이준석은 작전실에서 그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작전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령님, 연병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도 압니다. 이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군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병장으로 가는 길, 그는 몇 시간 전 자신의 말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원의 가을비는 차갑고 매서웠어요. 연병장 위로 빗방울이 쏟아지고 흙먼지가 물에 젖어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비옷을 입고 귀빈석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중앙에 있던 국방부 장관 좌석이 옆으로 옮겨지고 가장 중앙에 새로운 의자가 놓였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그 의자 위에는 작은 쿠션까지 준비되었죠. 의장대 20명이 우산을 들고 정렬했습니다. 나팔수 6명이 악기를 점검하고 군악대원 30명이 빗속에서도 대기 태세를 갖췄어요. 사단장 이하전 지휘부가 연병장 중앙에 모였습니다. 총 100여 명의 장교와 500여 명의 병사들이 빗속에 도열했죠. 별 13시 한자리에 모인 광경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제일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비옷도 입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어요. 옆에 선 동기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준석아. 비옷이라도 입어.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 이준석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멍하니 중앙의 의자를 바라보았어요. 몇 시간 전 그 자리에서 김점례를 쫓아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의무실에선 박태건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 정도야.
김점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액 바늘을 빼내자 손등에 작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의무병이 황급히 솜으로 눌러주었죠. 박태수가 어머니의 코트를 가져와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 밖에 비가 옵니다. 우산 받치고 모시겠습니다. 비? 이런 비쯤이야 뭐. 김점례가 웃었어요. 6.25 때는 폭격 속에서도 전보 쳤는데. 박태영이 어머니의 신발을 신겨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김점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20살이었지. 암호병으로 배치받아서 철원 북방 고지에 있었어. 밤낮으로 암호문 받아서 해독하고 또 만들어서 보내고 포탄이 떨어져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전선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박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치신 건 없으세요? 다쳤지. 여기. 김점례가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포탄 파편에 맞았는데. 그래도 전보는 끝까지 쳤어. 박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건너. 너희들 키우기도 바빴는데. 김점례는 아들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이 잘 자라주는 게 내 훈장이었지. 5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박태건이 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빗속에서도 또렷한 음색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장대 20명이 일제히 우산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로 붉은 융단이 깔렸어요. 김점례는 놀란 표호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오늘의 주비는 어머니십니다. 박태건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점례를 중앙의자까지 모시는 동안 양옆으로 늘어선 병사들이 차례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100개가 넘는 경례가 이어졌어요. 비에 젖은 손들이 떨렸지만 그 누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김점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앙의자에 앉아 박태건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다, 태건아.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필요 있습니다. 이건 어머니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박태건은 일어서서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빗소리에도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전 장병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절차로 일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사람의 마음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가 존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기 계신 김점례 여사님은 6.25 참전 암호병이십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는 군모를 벗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죠. 오늘 우리는 이분을 생수 한 병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가짜라고 의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연병장의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건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 지휘급 이상 장성, 전 장교, 전 병사. 그는 김점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김점례 여사님께 경례.
그 순간 500여 명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빗속에서 별 13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박태건, 박태수, 박태영, 박태우, 박태진. 5 형제 장군의 가슴에 달린 별들이 빗방울에 반짝였어요. 그 뒤로 사단장의 별 하나, 부사단장들의 별들, 연대장들의 별들이 이어졌습니다. 500여 명의 팔이 떨림없이 올라가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점래는 의자에 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60년 전 20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홀로 암호를 쳤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보기를 두드리던 밤들. 포탄이 떨어져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했던 순간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기록에도 남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죠. 바다, 경내, 박태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점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제대로 된 경례는 아니었지만 그 손에는 6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500여 명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박태건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에 대한 사과이자 우리 모두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우리는 매일 훈련하고 경계하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영토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태건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김점래 여사님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분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내쫓고 모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군인의 도리입니까?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까?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이준석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박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육군 참모차장 박태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우리 형제를 키우시느라 당신의 공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전쟁 얘기는 물론이고 훈장이 있다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만 말씀하셨죠. 박태영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해군 제2함대 사령관 박태영입니다. 어머니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30년 넘게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어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하시고 여름 떼약볕에도 논에 나가셨죠. 우리가 밥 한 끼라도 더 먹게 하려고. 박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공군 참모부장 박태우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다만 너희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박태진이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특전사령관 박태진입니다. 막내인 저는 어머니가 60이 넘어서야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내가 마지막이니 무사히만 돌아오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5 형제가 동시에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 13이 진흙바닥에 닿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추셨던 공을 이제라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박태건이 말했습니다. 김점례는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먹였어요. 됐다, 애들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닙니다, 어머니. 박태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사단장을 불렀어요. 사단장. 예. 김철수 준장이 뛰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 기록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건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15보 병사단 연병장 중앙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합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새기십시오. 김점례 여사 6.25 한국전쟁 참전 암호병. 5 아들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의 어머니. 이 비석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사단장이 경례하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건은 다시 연병장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정군에 지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모든 부대는 보훈 대상자 확인 절차를 재정비하십시오.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충성. 50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석은 그 자리에 선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의전 책임자 이준석 중령 앞으로. 이준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죠. 박태건 앞에 서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박태건은 이준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2 사람 사이로 떨어졌어요.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죠. 중령, 고개를 드십시오. 박태건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중령은 잘못했습니까? 박태건이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이준석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제가 어르신을 의심했습니다. 규정만 내세우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박태건의 질문에 이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태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령,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는 김점례를 돌아보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합니까? 이준석이 떠올렸습니다. 내가 나라 위에 전보 치던 사람인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를 들었다면 확인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짓밟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점례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태수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이준석 앞으로 걸어갔어요. 비에 젖은 코트가 무거워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김점례가 이준석을 불렀어요. 이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점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도 미안하이. 내가 제대로 신분을 밝혔어야 했는데. 김점례가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나도 젊었을 때 고집이 세었지.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녀는 이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내 일을 열심히 한 거요. 다만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지. 이준석은 그 손의 온기에 무너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됐어. 이제 그만하자. 김점례가 미소를 지었어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라. 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거라. 규정은 그 다음이요. 이준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건이 다가와 이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령,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 합참의장님. 이준석이 경례했어요. 박태건은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함께 고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연병장에 다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애국가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여 명이 차례로 부동자세를 취했죠. 김점례는 의자로 돌아가 앉았고 다섯 아들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애국가가 끝나자 박태건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군인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급장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힘은 우리가 지키려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점례 여사님은 그것을 평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박태수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15보 병사단은 매년 오늘을 존중의 날로 기념할 것입니다. 사단장이 경례하며 받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훈련을 멈추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 박태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방 부대마다 이 이야기를 전파하십시오.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박태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저 하늘 아래 우리가 지키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김점례 여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박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어머니의 이름은 이 땅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김점례는 다섯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미는 정말 자랑스럽다. 다섯 형제는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100명. 박수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방울과 박수 소리가 어우러져 철원의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김점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준석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선 장교들도 뒤에 선 병사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들은 오늘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원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연병장을 뒤덮고 나무마다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제15보 병사단 연병장 중앙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죠.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점래 여사, 6.25 한국전쟁 참전 암호병. 다섯 아들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의 어머니. 비석 제막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3군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점래는 휠체어에 앉아 비석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사흘간 과로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박태건이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이름이 이 땅에 영원히 남습니다. 고맙다, 태건아. 김점래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와 김점래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60년 만에 받는 훈장이었죠. 김점래 여사님,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여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장관이 훈장을 달아드렸어요. 금빛 훈장이 김점래의 가슴에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영광을. 영광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우입니다. 이준석은 비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사흘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김점래의 떨리던 목소리가 들렸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이준석은 김점래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르신, 중령님 왔구만. 김점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됐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하거라. 아닙니다.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김점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마음이면 됐어. 넌 좋은 군인이 될 거요.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점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중령님,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가 많았지. 암호를 잘못 쳐서 혼나기도 하고 급해서 절차를 어긴 적도 있었어. 어르신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노?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이준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점래가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고맙다. 내가 그날 나를 의무실로 데려가줘서 내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지. 어쩌면 너도 고마운 사람이여. 이준석은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건이 다가와 이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중령, 어머니 말씀 잘 새기십시오. 예, 합참의장님. 일주일 후 김점래는 철원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조용한 병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설악산 자락이 보였고 눈 덮인 소나무들이 평화로웠습니다. 박태건은 매일 새벽 헬기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왔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잘 잤다. 여긴 참 조용하고 좋구나. 마음에 드시면 다행입니다. 박태수는 주말마다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오메, 우리 태수가 요리도 하노?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 배웠죠. 맛 좀 보세요. 김점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어요. 맛있다. 역시 내 아들이제. 박태영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을 가져왔고 박태우는 공군 부대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막내 박태진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어머, 이게 언제 찍은 거고? 제가 7살 때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김점래는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너희 다섯을 먹이느라.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힘든 내색 안 하셨잖아요. 박태진이 말했어요. 그게 어미 마음이지. 자식 앞에서 어떻게 힘들다고 하건너. 김점래는 앨범을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섯 아들이 모두 군복을 입은 사진도 있었어요. 이 사진 찍던 날 기억나요? 박태건이 물었습니다. 기억하지. 너희가 다 같이 온 날이었지. 내가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저희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섯 형제는 어머니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철원엔 폭설이 내렸습니다. 김점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난 사흘간의 일들이 무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박태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무 한이 없어.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김점래는 창가에 앉아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제15보병사단 쪽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연병장의 조명인 것 같았죠. 그곳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남았구나. 김점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송이들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 둘, 셋, 열셋. 마치 다섯 아들의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점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내 새끼들아. 정말 고맙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고 별빛은 눈송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철원의 밤하늘엔 13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은 연병장의 비석을 비추고 김점래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고 있었습니다.